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자유시 서정시고요. 저항할 겁니다. 일제에 대해서. 성찰할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이다. 현실 속의 자신의 삶,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성찰의 결과지. 저는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 예를 반어라고 봤는데 학교쌤 필기 잘 따라가시고요. 어두운 현실에서 비롯된 고뇌, 어떠한 고뇌예요? 나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까? 상징적 시열을 대비한다라고 해놨었는데 뭐가 있어요? 등불하고 아침이 한 패거리, 그 다음에 어둠, 요렇게 나뉘지. 아, 그러니까 이 시는 명암 대비라고 볼 수도 있겠군. 아니야, 책 덮일 수 있어. 다의 대립과 그러면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 현실적인 자아하고 현실적 자아하고 내가 꿈꾸던 내면적 자아 요게 두 개 있을 건데 대립과 화해를 통해 화해할 거예요. 악수할 거거든요. 시상을 전개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현실에 대한 인식 됐고요. 화자의 태도 변화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 무기력함은 어디에서 늘어나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나는 왜 홀로 침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 현실 극복 의지가 있어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맞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두 자아의 화해를 통해서. 두 자아의 화해는 밑에 또 나오죠. 현실적 자, 무기력하게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쉽게 씻어. 쉽게 시를 써. 내면적 자,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할 거야. 어두움은 밤비와 어두움, 밝음은 등불 아침. 저는 요거를 또 따로 해서 명암대비라고 한마디 더 써드렸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아 성찰의 결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 자아가 화해를 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지. 뒤로 넘어가자. 보리타자. 그것도 얘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좀 확인할까? 한시고요. 행이고 정형시입니다. 사실적이고요. 관찰합니다. 보리타작하는 농민을 관찰하죠. 농민의 건강한 노동 뭐 있어? 밥 먹자마자 나가서 일해. 육체가 정신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 농민의 이해 밑에다가 연민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일상적 언어를 사용해 생동감과 현장감을 줍니다. 시각, 청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뭐 있어? 볼이 나달이 날려. 구릿빛 어깨가 있어. 옹해야. 청각적 심상. 동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역시 선경후정이네요. 그럼 생각난 김에 쓰는 거지. 선경후정 요것만 따지면 누구랑 비슷해? 촉교화하고 비슷해. 그런 식으로 자꾸 시험 범위 내의 것들은 좀 연결은 시켜줘야지. 낙원, 소박한 현실 속에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 건강한 삶이 존재하는 곳, 벼슬길, 과거의 화자가 쫓던 길, 세속적인 욕망, 낙원은 긍정적이고, 벼슬길은 부정적이고, 벼슬길이 부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성찰의 결과. 화자의 타해 이해 과정과 자아 성찰 과정. 관찰하고
노예되지 않았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뭐 그 정도의 흐름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글의 종류는 행 됐을까요? 여기 앞 페이지에 쉽게 쓰여진 시 여기서부터 방금 읽은 보리타작 요 부분까지 천천히 2분 드릴 거예요. 읽고 나 요 부분 이해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지금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재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2분. 됐어? 지금부터라도 뭐 하면은 되지. 됐어. 이 시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을 사실적으로 노래한 한 시다. 소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 막걸리 보리밥. 그리고 형광펜 하나만 또 들어보자.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나달, 보리티끌. 만약에 얘네들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일상적 소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사실성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 확인하면 되지. 뭐 별거 있나?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확인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선경후정 있었고 맞아 선경후정 우리 뒤에서 나오는 누구 촉규화 얘도 역시 선경후정이었었지 확인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여러분 드릴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 정약용의 탐진촌요 전라도 강진 귀양살이 하면서 우와 관리놈들 백성 더럽게 뜯어먹고 괴롭히고 있네 나쁜 놈의 자식들. 새로 짜낸 무명 농민들이 노동한 결과 힘들게 일해서 무명을 만들었는데 눈결처럼 곱다. 비유법 사용하고 이거를 보고 있으면 농민들은 만족하고 있겠지. 근데 이방줄 돈이라고 아전놈들이 뺏어가고 있네. 쇠모친 놈들은 누구예요?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뜯어가고 있는 탐관오리들이지.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처럼 서두르는구나. 빨리 누전. 토지 대장의 기록에서 빠진 토지. 너무 열받는 거야.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일해서 집 사고 땅 사잖아? 그러면 1년에 2번씩 재산세가 나와. 너 아파트 있으니까 세금 내. 이거야. 너 자동차 있으니까 세금 내. 이거야. 근데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땅이야. 내 땅도 아니야. 근데 그 땅에다가 나한테 세금 내라고 매기는 거야. 내 땅도 아닌데. 그게 누전세금인 거지. 누전세금 독촉을 성화같이 서두르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있어요.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있겠죠. 아니야. 이 당시를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야. 사람을 쪼아대고 있어. 뭐라고 하면서 세미선, 세곡선, 나라의 조세로 바치는 곡식을 싣고 가는 배가 3월 중순으로 떠난다 라고 하면서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 같구나 순서 바뀌어 있어요. 도치 백성들 괴롭히고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가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시다. 밑에 것들도 연결하시면 보시면 되겠고 얘랑 정약용이랑 좀 다르죠? 걔네들 차이점을 잘 파악하시라. 어떻게 파악해요? 뒤에 교과서에 대놓고 학습 활동에 있어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소단어 문제까지 제가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넣어드렸고요. 얘도 아까 다 해석해 드렸었고요. 윤동주의 다른 시들 정도는 좀 같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뒤에 여기에 있는 것도 대단원 평가 문제 같이 묶여 드렸고요.
네, 요것도 뭐 보리타작이라고 해놔서 요거는 보리를 예찬한 수필 하나 있는데 그냥 같이 푸셔. 그냥 외부 지문이다 생각하시고 어렵지 않아. 뒤에 문제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문제가 쭉쭉쭉 오 뭐뭐 세상에 문제 왜 이렇게 나온대요? 라고 그 다음에 뒤에 어디가 있어? 네. 여기 구운몽 요쪽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해 봅시다. 구운몽도 이런 식으로 그냥 슬슬슬슬 읽으면서 끝낼 거야. 오늘 최대한.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오늘 받은 문제지 문제 풀고 채점하는 게 다음 주까지야. 이렇게. 근데 다음 주에 오면은 문제집 한 권 더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계속 갖고 와야 돼. 이렇게 설명을 이 책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구운몽 제목부터 이미 중요했었죠. 구, 아홉, 운, 구름, 몽, 꿈. 구, 아홉, 인물, 운, 구름, 주제, 몽, 꿈, 글의 구성. 인물은요, 이게 현실계와 꿈속의 세상이 있는데 현실계에서는 성진이, 팔선녀. 현실계로 넘어 꿈속에서의 세상은 양소유. 팔선녀는 양소유의 이처, 육처. 주제는요, 인생, 별거 아니요. 인생무사. 인생은 구름 같은 거지. 불교의 빌공자 써서 공사상 한자는 안 쓰셔도 돼. 구성은요 현실에서 꿈꾸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뭐라고? 꿈꿨다가 돌아옵니다. 환몽구조. 근데 현실 세계가 신선계, 선계, 부처님 세상이고 꿈속의 세계가 인간 세상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역설적 환몽 구조. 그 다음에 구운몽 설명하면서 드렸었죠. 이 소설은 현실, 꿈, 현실, 현실, 꿈, 현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건데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그래서 성진이를 인간 세상에 돌려보냈었던 육관대사 할배가 현실에도 나오고 뒤에 현실에도 나오고 꿈속의 꿈에서도 나오지.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래? 이 할배 왜 갑자기 나오는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고전 소설이고 장편 소설이고 몽자류 소설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목에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몽자류 소설이지. 환상적이고 불교적이긴 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유교적인 삶을 살고 있죠. 기억나? 꿈속에서 양소유가 15살 됐는데 아버지가 오더냐. 아들, 아빠 사실은 신선이야 하면서 하늘로 날아가. 도교 사상도 반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소설은 유불선 종교가 다 나타나 있다. 연화상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 겪는 다양한 일과 깨달음, 꿈을 통해 얻는 부귀영화의 덧없음, 인생무상. 뒤에 문제도 있을 거지만 남가일몽, 한단지몽, 일장춘몽 이런 사자성어도 기억해 두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입니다. 아, 전기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군요. 조선시대 4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됩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 양반소설, 몽자류소설 옆에다가 장편소설, 양반소설 하나 더 쓸 수 있어. 불교적 색채가 드러납니다. 주제와 긴밀히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작품 구성. 요 말은 놓치기 쉬우니까 기억, 환몽 구조, 액자식 구성. 이렇게. 왜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뭐 해줄까? 아, 그려. 여기 중간의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다음. 제목 구운몽의 상징적인 의미 외우는 겁니다. 고전 소설에서의 특징, 인물, 젊고 총명한 성진, 문무에 능통한 양소유, 아름다운 8명의 선녀들, 제, 자, 가, 인, 형, 인물.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밑에다가 전기적이다.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고 이후 극락 세상에 가는 행복한 결말. 양소유의 일대기를 그린 일대기적 구성. 그 다음에 여기 양소유는 일종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넘어가서 네, 겨울나들이라는 소설도 있었죠.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분단소설이다. 사실적이고요. 비극적이고 심리성찰적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도리질이라고 하는 사업을 도와줄 거야. 나도 응원할 거야. 나도 남편에 대한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들 고쳐먹고 전쟁의 비극에 한번 맞서서 이겨볼 거야 라고 해서 저는 의지적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를 전달해 줍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 겨울 여행,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점에 대해서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지. 그래서 이 소설은 여로형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로형 소설은 여거 중간에 있는 만세전 있지. 그것도 여로형 소설이거든.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걔하고 연결시켜야 한다. 비슷해요. 여로형 만세전. 그러면 뭐 또 다른 여로형 만세 왜 이래 너? 또 다른 여로형 소설 뭐 아는 거 있어요? 진짜 대표적인 게 삼포 가는 길 소설이 있습니다. 70년대 겨울 서울과 온양에서 전쟁과 분단의 상처에 대한 증언, 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따뜻한 애정, 그리고 셋이서 나중에 같이 꼭 손잡고 할머니가 말은 안 하지만 마치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넌 잘못 살지 않았어. 그렇고 말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연대. 사건 및 인물의 말과 행동이 사실적이다.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는 여로형 구조다. 액자식 구성이다. 오해와 이해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실을 드러낸다. 처음에 할머니가 도리질하는 거 보면서 나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런 이야기. 남편도 그 아내를 잊지 못하고 전 부인 잊지 못하고 있고 내가 헛살아온 거 아니었구나. 그런 걸 풀어가는 과정. 여로형 소설과 액자식 구성. 그러면 또 옆에다 써야지. 뭐라고?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구운몽도 액자식이었었는데 이렇게 써놓는 것이. 발단 부분 내용에 대한 것들 전체 줄거리니까 쭉쭉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6.25 전쟁이 나와 아주머니의 삶에 미친 영향. 나 전쟁으로 이북에 아내와 노부모 두고 딸만 데리고 온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지.
아주머니, 남편이 인민군 총에 맞아 죽고 눈앞에서 봤죠? 그 충격으로 평생 고질병을 안고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서울로 외아들 유학 보내놨지.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사망, 이산, 가족의 해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니? 못 살 것 같은데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채 알아 살아가고 있다. 이 상처는 지워지지는 않아. 하지만 서로 보듬어 줄 수는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앞에 구운몽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겨울 나그네 요거 읽는 거 말이 많으니까 얘네는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끊어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죠. 육관대사 가르침을 주는 존재죠.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불교.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중심인물. 이름이 뭐예요? 성질, 참진, 참된 본성이야, 이름이. 그럼 양소유는 소, 조금, 유, 놀다. 이름을 진짜 잘 졌어. 이렇게.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이거 도교야. 위부인 시녀들 팔선녀는 도교야.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얘네 둘이 마주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개연성.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물속에 있는 궁궐에 들어간다고. 전기적 요소. 용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몸소 궁전 밖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환대했다. 성진을 상좌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벌여서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서 성진을 가로되. 이 용왕도 따지면 좀 정신이 없어. 왜? 스님한테 술 먹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괴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거절. 괜찮아.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 내 어찌 모르겠으나 스님이 술 안 마시는 거 나도 알아.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나이다. 야, 우리가 먹는 술은 안 취해. 걱정 마. 마셔.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이미 파괴하는 거고 죄를 하나 지은 거지. 용왕께 하직을 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해 돌아오다가 역시 비현실적.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크게 꾸짖지 않겠는가? 자신이 잘못했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냇물로 내려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는데 향냄새도 아니고 화초 향내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을 호탕하게 하여 능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기이한 향내에 정신이 호탕해졌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거 무슨 꽃냄새지? 의복을 정제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갔더니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야? 길막하고 있는 거지. 근데 성진이는 또 이 길을 지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공손히 재배하면서 말했다. 여보살이여. 빈승은 겸손한 태도네요.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녀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게 이 당시의 예지. 부디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비켜줄래요?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사실 답례하여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길 비켜주면 되지.
스님인데 잘생겨서 말 걸어보고 싶었나 보죠.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입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 길에선 남자가 왼쪽,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다리가 좁고 첩이 앉아 있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않다. 비키긴 뭘 비켜. 바락인데 다른 길로 가시옵소서 라면서 거절하고 지나가려면 500원 돈 내놔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 서로 수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희롱하고 있는 거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어떻게 다른 길로 하십니까? 어머 능청스러워. 왜 능청스러워? 예. 바람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앤데 능청스러워. 팔선녀가 말하기를 옛날에 달마존자는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화상께서는 상대를 높여주는 표현이죠. 육관대사께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텐데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희롱하고 있는 거겠지. 이 소설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이라는 거 확인 꼭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전형적 인물 아닙니다. 양소유 같은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전형적 인물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그렇지. 개성적 인물이지. 개성적 인물 누구예요? 성진이가 개성적 인물이지. 이렇게 영적이거든요. 이런 애들 보기 쉽지가 않아. 다음 페이지. 성진이 웃으며 말하기를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군요. 가난한 중에게 어찌 금전이 있겠습니까? 서리법, 마침 명주, 구슬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이게 야명주면은 엄청난 돈이 되는데 야광인 돌이 있어요. 손을 들어 복사꽃가지를 하나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8봉우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도수를 부리고 있고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 있지.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역시 전기적. 성진이 석교 위에서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니 구름 그림자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이때 사실대로 얘기했었어야 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띠링 성진이의 죄가 플러스 1 되었습니다. 알았어. 선방에 돌아오니 성진이 8선녀를 본 후 정신이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남자로 태어나면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1.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서 2. 나아가선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면서 출, 장, 입, 상. 비단 옷을 차고 옥대를 차고 4. 옥궐에 조회하고 5. 고운 빛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6. 은택이 백성에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는 것 7. 이것이 대장부의 일이다. 대장부의 일 1에서 7번. 싼의 대장부라면 이런 거 해봐야지. 스님들이 이런 얘기에 아니지. 이게 바로 유교적 가치관. 당대의 양반들의 가치관. 맞아. 이 소설 양반 소설이라고 했었었지 라는 것들. 공명을 후세에 떨친다. 얘네도 뭐 사자성어 있죠? 이름을 떨치자. 양명 사자성어는 아니구나. 양명 어후세. 혹은
입신양명. 법문은 한때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전 108 염주뿐이니 그 도가 높고 아름답지만 적막하고만 불가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스님이 도 닦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 띠링, 죄가 1 정립되었습니다. 생각이 이리하여 밤이 깊었는데 잠이 못 오져 전전반측.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다시 놀라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환영을 보고 있는 거지. 그만큼 아름다웠나 봅니다.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기를 부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하는 게 제일 큰 공부인데 내가 출가한 지 10년에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어겼는데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이 해롭지 않겠는가. 성찰. 전단을 다시 피우고 포단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갑자기 동자가 부르기를 사형. 대사가 부릅니다. 깊은 밤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지가 쥐은 죄가 있으니까 불안하겠지. 동자와 함께 방장에 나가니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를 놓고 등불을 대낮같이 펴고 왜 성진이의 죄상을 낱낱이 밝힌다. 그러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죄를 아느냐? 사부를 섬긴 지 10년 조금도 불순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못하겠네요. 대사가 이르기를 2번째 기회. 이때 죄송합니다. 반성했었어야 됐었는데 옆에 것도 뭐 볼 게 있을까? 딱히 없죠. 다음 페이지. 중의 공부에는 이 부분 외우세요. 3가지 행실이 있는데 몸과 말씀과 뜻이다. 네가 용궁에서 술 취하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꽃까지 던져 희롱한 후에도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을 흠모하고 불가지 적막함을 싫어하니 3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몸이 망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여기까지가 1. 팔선녀와 언어로 수작하고 희롱하고 돌아왔다. 2번째 2. 세상을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했다. 3. 요렇게 할까? 그냥 쓰자. 여기까지 몸, 여기까지 말씀, 싫어했었다. 허튼 생각, 뜻을 품고 있었다.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유방백세, 얘도 이름을 떨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떨치다. 100년 동안. 이 소설은 전기적 구성이 전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것 같이 확인. 다음 페이지. 생략된 줄거리.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 끌려가 인간세계로 추방받는 꿈을 꾸고 인간세계 어디야? 현실 꿈, 현실에서 꿈이지. 중국 회남도 소주 땅에서 이 정도면 구체적인 배경. 양수유로 태어난다. 양수유 이름 뭐라 그랬어? 세상에서 조금 놀다. 즉 인생 짧다. 인생 무상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인생 짧어.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고 나라의 공을 세우고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 8부인을 만나 인연을 맺고 부귀영화 누리고. 어때요? 이게 바로 유교적인 성취를 이룬 삶이지. 모든 양반들이 꿈꾸는 가치관인 거죠.
어느 날 집 누대에 올라 이 집도 사실은 황제가 은퇴한다라고 하니까 고생했어 별장 하나 줄게 해가지고 받아온 거였지.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소유는 본디 하남의 베옷을 입은 벼슬 하지 않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고 낭자와의 은정이 백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의 인연으로 모였다가 전생 인연하는 것 자체가 불교적이지. 인연이 다하여 돌아가면 떳떳한 일이라 나 지금까지 내 인생에 후회란 일도 없다. 우리가 돌아간 죽은 100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고 춤추던 땅이 변하여 쇠한 풀이 되면 시간이 오래 흐르면 상전벽해 초보와 목동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장삼이사 갑남을려 평범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요. 장시 셋째, 이시 넷째 이런 뜻이에요.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기를 지금 승상이야. 황족 빼놓고 최고로 높이 올라간 거야. 초보와 목동, 승상 볼 일도 없어. 만약에 승상이 앞에 있어 땅 파들고 기어 들어가서 엎드려서 절해야 돼. 눈도 못 마주쳐. 근데 내가 죽으면 초보 목동이 야 여기가 양성상이 놀던 데래. 근데 어디 갔어? 해. 죽으면 끝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하겠는가? 성진이는 이미 100%는 아니더라도 어렴풋하게 인생 무상을 깨우치고 있어.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는 유, 선, 불 이 세 가지가 최고 높아서 삼교라고 이르는데 유교는 생전 사업, 살아있을 때 한 일, 죽었을 때 이름을 구할 뿐이요. 유교의 한계. 신선, 선도는 도교는 예로부터 구하여 얻는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황제도 못하는 거야. 그럼 나도 못하는 거겠지. 역시 유교의 도교의 한계. 그런데 내가 벼슬에서 물러나 밤에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 얘 인간계에 있는 거잖아. 소설 전체로 봤었을 때 현실, 꿈, 현실에서 꿈 부분이야. 근데 꿈에서 또 꿈꾸고 있는 거지. 몽, 중, 몽.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이 꿈이 하는 요 꿈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양소유가 자신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눈치채게 해주는 기능을 하지. 장자방이라는 사람, 한나라의 개국공신 장자방이 저는 세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산에 들어갈래요 하면서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르다라는 건 세속적 욕망을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어나고자 한다. 이게 새로운 인생 목표야. 나 스님이 돼야 되겠어.
그랬는데 그대들과 반평생 해로하다 갑자기 이별하려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곡조에 나타난 것이다. 모든 낭자는 다 전생에 근본 있는 사람 팔선녀였죠.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 감동하여 말하기를 인생이 안 풀리고 진짜 한강 가서 뛰어내려 죽을 사람이 그래 스님이라도 되자 이거랑 누릴 거 다 누리고 최고에 올라 있는 사람이 다 버리고 스님이 돼야 되겠다는 좀 다르지. 인간계 정상에 있는 당신이 부귀번화를 누리는 가운데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어찌 장자방을 견주겠는가. 양소유가 장자방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양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벗을 만나 큰 도를 얻을 것이니 득도한 후에 부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죠. 나 스님 될 거야. 근데 걸리는 건 부인들 니들밖에 없어. 그때는 얘네들이 괜찮아 갔다 와. 아 정말 괜찮아? 괜찮다니까. 좋아. 우리 9사람의 뜻이 모두 같으니 쾌사라. 내일 당장 떠날 거야. 오늘 이별주 취하게 마셔보자. 저희들이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겠습니다. 잔을 씻어 부으려는데 갑자기 지팡이 짚는 소리가 나타났다. 인생 무상 깨닫자마자 결심하자마자 스승님이 와서 얘 다시 현실로 데리고 갈 거야. 우연성. 하지만 더 큰 우연성은 뒤에 있죠. 제발 가르쳐 주세요. 새로 오는 제자 있을겨? 했더니 위부인 산하이의 8명의 선녀가 다시 왔습니다. 거기가 더 우연성이 있는 부분이지. 모든 사람이 의아히 여기는데 어떤 사람인가.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평범하지 않은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주고 있죠.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가하며 말하기를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빨간색 요 호승은 빨간색 표시하는 건 육관대사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는 양소요예요. 둘이 만나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너무 기대되지 않니?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미안.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자. 요 페이지.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뵙습니다. 태사가 이인 평범한 사람이 아닌 줄 알고 황망히 답하기를 사부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평생 고인을 몰라본다니. 귀인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은 사람 있기를 잘한다 라는 말이 옳군요.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했다. 능파낭자를 돌아보면 능파, 백능파씨 원래 동해 용왕의 딸이야. 남의 용왕한테 납치될 거 구해다 주고 결혼한 거거든. 내가 지난번 토벌 때 꿈에서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형산에서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 경을 강론하는 걸 보았는데 지금 이 우리 눈앞에 늙은 스님이 그때 꿈속의 노화상인가? 라고 확인됐을까요? 구분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 됐고 죄송해요.
대화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냥 여기는 계속 처리할게. 이 교육학적으로 되게 나쁜 말이거든. 말 바꾸는 거. 호승이 박장대소 하면서 말하기를 그려 그 말은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 몽중몽에서 기억한 건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었던 거 현실 기억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겠는가. 야, 요만큼 만난 건 기억하고 10년 동안 너랑 나랑 아는 건데 그건 기억을 못해?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저는 15, 6세 이전에 부모님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 황제의 명령을 받아 관직에 있었고 동쪽으로 연나라 사신, 토번 정벌한 것 이외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네팔 이쪽의 민족들이에요. 지들 입장에서는 오랑캐지. 토번을 정벌하러 떠난 것 이외에는 경사를 떠나지 않았는데 언제 사부와 10년을 상종하겠습니까? 저 이런 인생을 살아와서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스님이 없는데요. 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 춘몽을 깨지 못했구나.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승이 말하기를 어렵지 않지.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돌란간을 두어 번 했었더니 내 골짜기에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덮으며 지척을 분간하지 못했다. 승상이 여기 전기적 요소죠.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서 한참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야씨 뭐하냐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 저를 인도치 않고 환술로서 희롱하십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승상이 말을 끝내기 전에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높은 데와 많은 집이 한순간 없어지고 전기적 요소죠. 자신의 몸이 작은 암단의 포단에 앉아 있는데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죠. 꿈에서 깼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각몽.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추고 있었다. 무슨 얘기? 딱 하룻밤. 뭐가? 양소유의 일생이. 대충 한 6, 7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어제 폭삭소각수다 1회를 봤거든요. 1960년이 배경이더라고.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던데 1960년, 61년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1세래. 그랬었대.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만져보니 가까끔 머리털이 까칠까칠 완전 소화상의 몸이고 대승상의 위가 아니었었지.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뭐예요? 현실에선 스님이었지. 스님인지 또 어디에서도 확인돼? 포단 위에 있는 것도 스님인 걸 나타내는 소재가 됩니다. 오랜 후에야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행자임을 깨달았었다. 네,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제 꿈에서 다 깼어.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 지옥으로 가서 지옥 풀코스 투어 한번 했죠.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이게 사실은 다 꿈 얘기지.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한 후 출장 입상, 공명심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 더불어 즐기던 것이, 이게 다 양반들의 가치지. 하룻밤의 꿈이로다. 하룻밤의 꿈 사자성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일장춘몽. 한단지몽. 남가일몽. 노생지몽. 여옹침. 이러한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외워두면 좋지 뭐. 평소에는 일장춘몽 말고 쓸 일이 없어. 한단지몽 정도까지는 나오고.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에 그릇됨을 알고, 나의 생각이 그릇된 거 아까 성진이가 지었던 죄 1, 2, 3 이야기 하고 있는 거겠지. 몸, 말씀, 생각 이렇게 그냥 쓸까? 몸, 말씀, 생각.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셔서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것임을 하게 하노라.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다. 말이 길다. 인생 무상. 아무것도 없어. 불교의 공사상.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신 거구나. 성진이 서둘러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고,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느냐? 스승님은 다 알아.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눈물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죄하고. 깨달음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복합적인 눈물인 거지. 최근에 눈물 흘려본 적 있나? 그래요? 네.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하지만 육관대사 입장에선 아직 아니야.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진이는 아직 꿈과 현실을 구분하려 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돼요? 진정한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한 거, 요거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여 벌을 받아야 한데,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하는 천만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하룻밤 꿈. 성진이는 아직 다시 한번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다. 괄호 열고, 이것은 육관대사 입장에선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한 바가 있겠느냐. 거짓말이죠. 관여했지.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것을 꿈을 꾸었다 라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네가 아직 꿈을 깨지 못했다. 네가 어디가 있어? 100% 깨닫지 못한 것이다.
장주가 꿈에서 나비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된다. 호접지몽. 호접이 나비예요.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을 못한데 어느 것이 거짓 것, 꿈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 현실인지 분별치 못했는데 이제 성진과 소유가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이냐. 야, 양소유가 성진이 되는 꿈 꾼 거 아닐까? 확신할 수 있어? 이 이야기인 거지. 무슨 얘기하고 싶어? 진정한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됐고, 됐어. 장자가 꿈을 꾸었다. 스스로 나비가 되어 이곳저곳 다니며 장자라는 사실을 잊었지. 꿈에서 깨어나면 장자는 묘한 생각이 들었다. 장자가 꿈속에서 자신이 나비로 변한 것을 보았는가? 나비가 꿈을 꾸며 장자로 변하는 것을 보았는가? 이 둘이 함께 융화되어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음. 이게 진짜 호접지몽 깨달음의 내용인 것이다. 나중에 도서관 가서 장자를 한번 빌려서 보세요. 되게 어이없는 얘기들이 있거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뭐 나는 뭐 이렇게 나도 깨달음이 크지 않아서 내가 뭘 알겠니? 읽으면 진짜 중국 애들은 뻥도 스케일이 장난 아니구나. 나는 요 정도의 느낌 받는데 거기에 이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서는 못해. 해설서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의미다라는 것들. 근데 재미는 있어. 다음 페이지. 분량이 많지도 않아. 제발.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으니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대사가 응낙하여 말하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거다. 알았어. 가르쳐 줄게. 그런데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오는 제자가 있을 거니까 기다려라고 했더니 어제 위부인 시녀 팔선녀가 또 와서 사부께 뵙기를 청합니다. 이게 우연성이 드러나는 거지. 대사가 들어오라 했더니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가 합장 손을 모으고 고두 머리를 숙이면서 말하기를 대사의 자비함을 얻어 충격적이다.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즉 무슨 말하는 거야? 9명이 같은 꿈을 꾼 거지. 그리고 얘네도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습니다. 얘네들도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네. 이미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도교에서 넘어서 불문으로 들어왔으니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답지만 불법은 깊고 멀어 큰 역량과 큰 소원이 없으면 쉽게 이루지 못해. 쉽지 않아. 각오 엄청 해야 돼. 너네 각오 다 됐어?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 가서 각오를 보여봐.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소매에서 금전도를 내어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아버렸다. 화장하는 거죠. 긴 생머리 찰랑찰랑 하는 거지. 일단 1차적으로는 아름다움.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거는 본능적 욕구 아닌가? 세속적 욕망. 그거를 화장을 씻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건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거지. 사부께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저는 되게 허튼 생각하는데 화장 진짜 두껍게 해가지고 생얼은 완전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얼굴이 고쳐졌다라는 건 각오를 단단히 했다.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좋다. 너희 팔이니. 이 스님이 예의가 있어. 제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여선이었었는데 존칭이지. 제자로 받아들고 난 다음에는 너희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니들 내 제자야. 능히 이렇듯 진실로 좋은 일이라. 법포에 올라 경문을 강로하니 백호빛이 세상에 쏘이고. 이제 스님들 요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 뭐 있잖아요. 여기에서 빛이 확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서 이면서 하늘꽃이 비같이 내렸다. 거짓말. 전기적 요소. 깨달음을 얻은 성진이는 어느 날 육관대사가 얘기해. 너한테 이 동네 맡겨도 될 것 같아. 나 원래 있던 데로 갈게 하면서 서쪽으로 가. 중국 입장에서 불교가 서쪽에서 온 거니까. 그치? 육관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량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하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고전소설의 특징, 행복한 결말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뭐 나머지 것들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구야? 끝났네? 잠시만요. 멈춰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화면을 다 보고 있겠네. 그러네. 우리 누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 15년 다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등장인물의 처지와 심리. 그래봐야 3명인데 심리가 정확히 파악되는 건 2명이지. 나하고 아주머니. 등장인물의 상처, 전쟁이죠. 이에 대처하는 태도 파악하기. 나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상처받고 피하려고 왔었지만 맞서야 되겠고 이해하고 용서해야겠구나라고 생각 바뀌고, 아주머니하고 할머니는 위대한 사업을 하면서 각자 위대한 사업을 하는 거지. 그 상처를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거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혹시 몇 년 된지 기억나요? 70년대. 서울하고 온양. 주제의식을 파악해 봅시다. 나의 남편은 내가 내 얘기할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따지면 전쟁의 피해자야. 둘 다. 난리통의 전쟁. 어린 딸 하나만 데리고 남쪽으로 온 이북 출신으로 북쪽에 아내를 두고 온 사람이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 가족이지. 하긴 어제 그 폭삭 사가수다 보니까 그 시골에 그 제주도 잠터에서 어떤 아줌마가 막 물건 팔면서 이렇게 팻말을 걸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산 가족 찾습니다. 평안도 누구 이런 것들. 이렇게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나는 그와 결혼하여 엄마를 잃은 어린 딸아이를 보살펴 출가시키기까지 제 아이와 다름없이 키웠어.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를 보고 평소에 그리던 화법이랑 너무 달라.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어. 젊은 당시에.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100% 딸이 아닌 것 같아. 딸을 보면서 전 부인을 떠올리고 있구나. 전처를 그리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살아온 세월이 헛되다라는 느낌에 빠진다. 나는 이해해, 이런 마음. 나는 마음을 달래고자 무작정 온천이 있는 온양으로 여행을 떠났으나 온양에서 여행 떠날 때 남편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추운데? 그 대사 잘 기억해야 돼. 모두에게서부터 쫓겨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내내 불편하다. 무작정 온천이 있는 온양으로 여행을 떠나왔었다. 맞아. 이거 여로형 소설이라 그랬었지.
나는 허둥지둥 골목을 찾아 나섰다.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골목 저만치 대문이 열리고 문이 정갈한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붙은 집을 봤지. 대문간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고 앞마당엔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틀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추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지. 50대 정갈한 아주머니가 안채에서 반색을 하며 나타났다. 어머! 손님 오셨대! 나는 그 아주머니를 보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놓이고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어졌지. 묘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였었다. 첫인상. 소모처럼 너그럽고 따뜻하고 사람을 감싸는 무엇이 있었다. 개인적인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나를 찾아드는 것처럼 느꼈다. 좀 녹여가고 싶은데 방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얼른 주랭랑처럼 붙은 손님 방 중에 들어가 아랫목에 깔아놓은 다우다 포대기 밑에 손을 넣더니 따뜻한데 외풍이 세서 어쩌나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되려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추워 보여요 하면서 웃으려 했지만 실제로 말한 건 아니야. 뺨이 얼어붙어 제대로 웃지를 못했다. 꼭 고드름 같아 보여요. 안방으로 들어갑시다. 구들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어요. 엄청 배려하고 친절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대사를 통해서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니까 간접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아주머니가 나를 반색하고 그런 아주머니를 보면서 처음에는 긍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꾸 아유 아줌마 몇 푼이나 본다고 왜 이렇게 나한테 굽실굽실해 하면서 약간 부정적 생각을 가졌으나 아주머니 사연을 듣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아주머니에 대한 심리도 변해. 할머니에 대한 심리도 변하고 남편에 대한 생각도 변해. 이렇게 그거 잘 기억하시라고. 천동기관처럼 친동기관처럼 스스럼 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 끌었다. 난로가 있는데 뺑 둘러 방장을 쳐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역시 묘사. 처음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아있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고 으아우! 깜짝 놀라는 거지.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미라에다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바짝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젖었다. 요것 때문에 오해하지. 할머니가 나 싫어하나?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어색하게 멈칫했다. 아주머니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있는 포대기 밑에 두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손이 뒤었습니다.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지. 고개를 저어 도리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에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손님이에요. 추워하시기에 안방으로 모셨어요. 했다. 노파와 나와의 인사는 끝났지만 노파는 여전히 도리질을 해 쌓았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머리 단장이 빚어 쪽지고 동정이 전갈한 비단 저고리 폭신한 모직 수에 탁 걸치고 꼿꼿이 앉아있는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역시 노파에 대한 묘사. 노인네가 되게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있어. 아주머니가 잘 보살피고 있었던 거야. 사람을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옷차림이나 여러분들의 머리 이런 것들로 평가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로만 그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깔끔하게 깨끗한 옷 입고 머리 단정하게 하는 건 필요해. 이렇게. 귀찮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하찮은 인간들한테 건수를 주지 마.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외모는 내면을 좀 반영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그래서 잘 입고 다녀. 비싼 옷 입으라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게. 잔소리 하는 겁니다. 지극히 비현실적인 우아함이기도 했다. 도리질은 내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져서 미풍에 살랑살랑. 저러다 머지려니 해도 아무래도 멈지 않았다. 머지려니 했으나 기대하고 예상했지만 예상이 틀렸어. 몸이 녹자 잠이 오기 시작했고 누가 죽인 데서 우선 한잠 자놓고 보겠다 싶어서 꿀같은 잠이 덮쳐왔다. 피곤해서 잠들었어. 옆에 뭐 볼 거 있나? 오케이, 됐지. 얘네는 그냥 쭉 읽으면 끝나. 어지간히 몸도 녹았으니 아까 그 방, 어디 방? 손님 방이지. 지금 어디 있는데? 안방에 있잖아. 온천장으로 가는 버스는 몇 분에 한 번 있나요? 몇 분은요. 겨울에는 아침 2번, 저녁에 2번 타고 들어온 게 아침 막차니까 이제 4시 반요. 저 점심은 어떡하시겠어요?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시면서 밥값 좀 내시죠. 오로지 졸리다라는 생각뿐 밥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사실 세상 귀찮아서 여기 온 거잖아. 마치 도망치듯이.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내 눈에는 이게 너무 싫게 보이는 거지. 왜? 아줌마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좋았잖아. 근데 그 아주머니 내가 되게 좋게 본 사람이 너무 비굴한 게 보이는 거야. 그게 싫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굽신거리면 싫잖아 그런 거. 그까지 밥 한 상 팔아서 얼마나 남겠다고 저렇게 굽실대나 싶어서 속으로 측은해했다. 확실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맞아.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손님 방으로 내려온 나는 따끈한 맨바닥에 다우다 포대기만 하나 덮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측은함을 느낄 정도로 굽신대며 공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다 있죠. 이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누구예요? 나지. 내가 내 얘기 하나? 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서술자와 독자들 사이에 독자 간의 거리감은 어때요? 적지, 가까워. 자기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다음 페이지. 깨어나자마자 웬일인지 도리질하던 노파 생각이 먼저 났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지. 지휘야, 몇 페이지 남았니? 꿈에서 봤던가 현실에서 봤던가 그것조차 아리송한 채 메마른 노파가 고개짓하던 모습만 선명히 떠올랐지. 졸음 때문에 미루던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고 아직 2시도 안 된 시간이었어. 이제 버스 떠나기까지 얼마? 2시간 반. 이따가 아줌마랑 같이 버스 타고 서울 갈 거지. 이제 이 뒤의 이야기가 한 2시간 반 정도 사이 있었던 일인 거야. 그런 걸 체크하면 좋지. 손님 주무세요. 시장하실 텐데. 미닫이 밖에서 아주머니의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지. 나는 인기척 내며 미닫이를 열고 행조치마 두른 아주머니가 반가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잠 깬 걸 반가워해준다. 너무 반가워해서 나를 약이라도 먹이고 영영 잠들려고 내장 떼가려나 오해까지 했었던 생각이 들었었다. 확실히 1인칭 주인공 시점. 과도한 친절은 상대를 불안하게 해요. 점심상이 들어왔다. 장에 삭힌 깻잎, 풋고추, 더덕, 밑반찬, 김치 이것저것 시골 친척집에 들러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지. 역시 묘사, 밥상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입이 칼칼하고 식욕이 일지 않고 묵국만 훌쩍대는 걸 묵국을 또 가져온다. 확실히 아주머니 눈치도 있고 잘 사람들 챙겨주고 배려하고 마음이 따뜻해. 같이 좀 드세요 했는데 아유 저는 어머님 모시고 벌써 먹었죠. 노파 얘기를 꺼내서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제가 못마땅하셨나 보죠. 오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요. 벌써 15년 동안 그러고 계셔요. 못마땅한 거 아니에요. 25년?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25년 허구한 날 자는 거 빼놓고.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아주머니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25년 동안 자는 시간 빼놓고 허구한 날 도리질하는 게 일이란다.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다.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살랑살랑, 건강이 나쁠 땐 크게, 불안할 때에는 단호하게.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어머 이거 뒤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라기라 하듯 죽자꾸나 도리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그것 때문에 없는 돈 긁어 모아서 한약 써보고 침도 맞고. 먼저 지친 거는 그녀 아주머니. 시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노연할 수 없는 업보처럼 엄숙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도리질을 둘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6.25 동란증에 발생한 증세였다. 끊어. 옛날 얘기죠. 역순행적 구성. 요거 이야기는 누가 한 거야? 아주머니가 한 거지. 아주머니가 들은 이야기를 내가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야. 6.25 동란 중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피란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지. 이 시절에는 이게 북한군 이렇게 요 접경 지역에서는 그냥 나이가 젊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서로에게 위협이 되니까 이렇게 100%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전쟁터인데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집에 숨겨 놓았다라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야밤을 타서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시절엔 아무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왜? 전쟁 때문인 거야. 어떻게 된 게 세상이 점점 못되게 돌아가서 이웃끼리 친척끼리 누가 반동이래 서로 고자질하는 게 성행해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이건 되게 사실적인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끔찍한 나날이었다. 전쟁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까지도 못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 시어머니가 아들 팔아먹을 거다가 아니라 어리숙하고 고지시키기만 해서 생전 남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의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째서나 했어였었다. 불안하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다. 당시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쌤 익혀주듯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따라하세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모른다. 따라하세요. 어머니는 그저 모른다고 하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누가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 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이거 걸리면 남편 집에 찾아가고 남편 집에 있는 남편 지금 어디 있어? 처갓집 있지. 처갓집 식구들도 다 죽어. 이렇게.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아무도 믿으면 안 되고요. 아셨죠 어머니?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이 아주머니 현명해. 세상 흘러가는 눈치가 있어.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몰라요 몰라요 하다가 그것 때문에 아들이 총 맞아서 죽은 거니까 아주머니도 생각할걸? 내가 잘못해서 내 남편 죽였구나. 아주머니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거듭하면서 모른다를 교습했지.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했을 때도 혼자서도 몰라요, 난 몰라요.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다음 페이지. 옆에 뭐 있었나? 제발 끊기지 마라. 됐어. 난리가 났다라고는 하지만 6.25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다곤 하지만 그렇지 사람들의 풍속이 거칠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쓴 것처럼 큰 도적의 영혼이라도 씌인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 없는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 솟아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의 총소리가 계속 며칠의 공복듯이 나더니만 이 정도면 사실적이지.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 처박혀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재빠르게 움츠리고 서로 대화를 꺼리고 있고 불신. 빨갱이가 물러갔다라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쪽에 붙어서 세도를 부리던 패거리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꽂이엔 아직도 그 기가 펄럭대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어중간하고 모호할 때 남편은 그냥 지금 어디 있었지? 처갓집에 있다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왔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집까지 것들이 여기에 버텨봤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라는 근거를 대면서 야밤에 집으로 돌아왔어. 텃밭엔 김장배추를 간뒤었지만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 뒷안에서 애호박 따라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로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뭔지 모를 위기감 소름이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라고 말한 건 누굴까? 아주머니지. 아주머니가 말한 걸 어떻게 해요?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야.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 엉겁결에 뛰어나가고 잠깐 사이에 분별이 없었지. 뒤 울타리에 시어머니가 호박 따러 갔는데 인민군 몇 명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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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며느리도 튀어나오고 숨어있던 아들도 튀어나오고 이 인민군들은 올라 저 젊은 놈이 뭐지 우두두 총 쏴서 죽이게 되고 그 장면을 할머니하고 아주머니는 보게 된 거고
저만치 모퉁이에 있던 폐잔병인 듯 싶고 지르고 남로한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지. 그들도 놀란 것 같았어. 라고 생각했던 건 누구야? 역시 아주머니지. 나는 본 적이 없잖아, 그 인민군을.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단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 작정했을지도 몰라. 그냥 남편 튀어나가지 않았으면 할망구 좀 조용히 하고 배고프니까 밥 좀 줘요. 우리 그냥 갈 테니까 밥이나 좀 가져와요. 이랬을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 그냥 끝이야. 몰라요, 몰라요. 새된 소리를 되풀이댔고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되고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도망가고 한순간에 일어났었다. 바로 전쟁의 비극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거지.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봉양한 끝에 대단하지 않아? 남편이 없는데 따지면 시어머니 남이잖아. 근데 끝까지 모시고 있는 것이 어느 만큼 회복됐지만 도리질만은 방령만 가셨을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동네 명물 할머니 담담하게 고즈넉하게 했었다. 어디가 있어? 요렇게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과거 사건, 여기가 현재.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군요. 역순행적 구성이었어. 역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이면 입체적 구성이에요. 이렇게 그냥 용어니까 입체적 구성이야. 이젠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에요. 맘대로 못하는 일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잡수는 거라도 정성껏 잡수고 몸 편하게 대사업을 완수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 못 해드리겠어요? 대사업은 무슨 이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 만약에 그랬다면 되게 재수없었겠지만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하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어. 왜?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거든. 아주머니의 태도가 농담 같지 않아서다. 정말로 대사업을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를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었지.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며 등골에 전율이 나기 시작했다. 빨간색. 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있죠? 대사업이 두 개야. 할머니의 대사업, 아주머니의 대사업. 할머니의 대사업, 세상을 향해 도리질하는 거야. 따지면 아주머니의 대사업, 그 할머니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성스럽게 보필해 드리는 것. 할머니의 대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건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대사업에 아주머니가 하는 일에 대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건 나. 그 정도의 또 차이는 있다. 반값 점심값 800원이라고 1000원을 두면서 넣어두세요. 아주머니는 불쾌할 만큼 이제 여기 나오죠. 굽실굽실 고마워했다. 아까 점심 시킬 때도 왜 그렇게 비굴하게구나 싶었지. 왜 비굴한 게 싫었어?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해서. 근데 그게 어색해. 막 몸 자체에 비굴함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 거야. 어색해. 이렇게. 아주머니는 내가 준 돈 1000원을 스웨터에 넣고 감사하게 이걸 노자로 해서 서울 갈 거예요. 오늘. 서울요? 여기. 하필 이 추운 날 내가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거지. 왜? 걱정돼서. 아주머니 좋아해서. 근데 이 말 누가 누구한테 했어? 남편이 나한테 했어.
남편도 나 좋아하고 걱정했구나 이거지.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을 했을 때의 나의 심리와 남편의 심리는 똑같은 거야. 상대를 아끼는 거.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이미 화해했어, 남편과. 이제 갈등 해소됐어. 나는 뒤에 우리 외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사연은 다 알고 있죠. 네, 요건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나올 포인트가 없어. 여기에서는. 굽신대는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굽신대는 것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지. 영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 서울의 이상한 편지. 서울에서 내려온 이 이상한 편지의 내용은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요 글에 아주머니에게 보낸 것. 내용은 아들이 평소에 껄렁껄렁한 애가 아닌데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온다. 걱정이 된다. 한번 와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지. 그래서 미신을 만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손님한테 그렇게 굽신굽신하고 반가워했었던 이유는 손님 덕에 우리 아들이 괜찮을 거예요 라는 믿음을 갖게 돼서 그런 거죠.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점괘가 돼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를 환대한 이유인 거지.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지.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아들의 신상에 크나큰 근심을 달래려 했던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짠했고, 뭐야 재수없게 날 가지고 자기 좀 치고 있어. 기분 나쁘지 않았다. 뒷페이지. 진짜 아주머니 좋아해. 그럼 이제 곧 떠나시겠네요. 준비는 다 해놨고요. 어머님 옆집에 부탁해놨고 온천장 나가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2시간 반 사이에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던 거지. 동행하게 됐군요. 그렇군요. 4시 반 영천으로 나가신댔지.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이야. 오늘 안으로 서울 가리라는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즉흥적으로 내렸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갈등이 해소됐으니까.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라고 인사할 때 따라 들어갔고 둘이서 손을 꼭 맞잡았다. 바로 이게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인 거지. 서로에 대한 연민인 거야. 시어머니도 제정신이었으면 얘기했을 거야. 지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너도 얼마나 고생이니? 이런 생각 분명 했었을 거예요. 어머니 저 서울 좀 다녀올게요. 물건 살 것도 있고 공부 핑계 대고 안 내려오는 태식이 보고 싶어서요. 이거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 높아야 할머니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지.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말고 진지 잘 잡수고. 할머니는 도리도리도리. 내게는 몰라요가 아니라 태식이 아무 일 없어.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었다. 완전 주관적인 해석. 불현듯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에 내 손을 포개주고 싶어졌다. 남남끼리면서 그치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남이야. 대사업의 동업자. 그 맥맥이 흐르는 무엇?
내 손으로 맥짚어두고 오래 기억해두고 싶었다. 그 무엇? 전쟁으로 인한 슬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인 거지. 혹은 그것을 극복하는 의지 같은 거죠. 이 세상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다 볼 수 있는 기회에 그 일을 하고 내 손을 보탰지. 안녕히 계세요. 살랑살랑. 노파가 너 결코 헛살지 않았어. 헛살지 않았지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치매 걸린 할머니가 도리질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화해했을까? 남편한테 내가 사실은 이래서 나갔었는데 어쨌다 이렇게 얘기했었을까? 네. 뒤에 됐. 이 소설도 과거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운몽도 액자식 구성이지. 그렇죠. 구운몽도 역순행적 구성이라서 액자식 구성인가? 그거는 아니야. 따지면 전체적인 절대적 시간으로 보면 시간 순서대로야. 그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지만 조금 다른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됐을까요? 오늘 받은 책 맨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 전에